한국 사람 만들기 제1부 조선 사람 만들기 제1장 고려 사람 대 조선 사람. 우리는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의 원형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 사람 역시 조선조의 개혁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형이다. 고려 사람은 조선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고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사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려 남자들은 처가살이를 하였다. 또 대부분의 고려 사람들은 외가에서 나서 자랐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 중기까지도 널리 성행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을 비롯한 모든 계층에서 근친혼이 성행했다. 불교 사회였던 고려 시대에는 제사라는 조상 숭배 제도도 없었고, 따라서 가묘도 위패도 없었고 무엇인지도 몰랐다. 조선 초기의 주자성리학 개혁 세력들은 이러한 고려 특유의 풍습을 모두 폐륜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중국의 종법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나 고려의 오랜 종교와 풍속을 새로운 이념과 제도로 대체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조선 초기의 왕조실록들은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라.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친형의 예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윤, 고약해 등이 고려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때의 친형의 예를 실시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나이 어린 처녀도 모두 결혼을 시킨 것은 친형을 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어려운 이유란 무엇인가? 하니 종소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곧 거기에 필요한 노비, 의복, 기명을 여자의 집에서 모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 만일 부자라면 곧 신부를 접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자의 집에서도 이를 꺼려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예법이 과연 갑작스레 실시될 수 없다면 왕실에서 먼저 실시하여 사대부들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면 어떨까? 하니 종소가 대답하기를 정말 말씀과 같이 하시와 왕실에서부터 먼저 실시하시고 아래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를 주지 않으시면 고래를 행할 뜻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따라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오래되면 온 나라에서 저절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매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세종 12년 12월 22일 세종이 김종서와 나눈 대화다. 이들이 논의하고 있는 친형의 예란 결혼을 한 후 신부가 시부모가 사는 시댁으로 살러 가는 것을 말한다. 즉 시집가는 제도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초기의 결혼 풍습은 김종서의 말대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것, 즉 신랑이 장인 장모가 사는 집인 장가로 살러 가는 것이었다. 한국말에 남자가 결혼할 때 장가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고려시대까지 고유했던 결혼 풍속의 잔재다.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나라에서 장가드는 대신 시집 보내는 제도를 강요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물론 사대부들도 따르지 않았다. 태종 때 이미 시집 보내는 정책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백성들은 새로운 결혼 제도를 피하기 위해 어린 딸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결혼시켜버리기까지 하였다. 저항이 거세자 세종과 김종서는 결국 새로운 결혼 제도를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왕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세종은 약속을 지켰다.
김종서와의 대화가 있은 지 5년 후인 1435년 2월 29일 세종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 숙신옹주를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시집 보냈다. 세종실록 17년 3월 4일자 기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파원군 윤평이 숙신옹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세종이 사대부와 백성들이 그토록 꺼려하는 새 결혼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 것은 그것이 주자성리학이라는 새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였기 때문이다. 주자성리학적 질서의 근간은 중국 주나라 고유의 제도였던 종법제도다. 종법제도는 부계 혈통과 장자상속 원칙을 바탕으로 혈연 중심의 국가, 즉 나라와 집안을 조직하는 체제다. 중국에서도 하, 은 시대까지만 해도 왕위를 형제간에 계승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가산상속도 장자에게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나라는 종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조직의 근본 원리로 삼았다. 종법제도는 우선 종족을 대종과 소종으로 나눈다. 주왕은 왕실의 대종으로 대대로 적장자가 계승하고 왕의 형제나 자손들은 제후에 봉해져서 왕실의 소종이 된다. 제후인 공들은 공족 대종이 되어 적장자가 계승하고 그 형제와 반계는 경대부에 봉해져서 공족의 소종이 된다. 경대부에 봉해진 별자, 즉 적장자 이외의 아들들은 각자의 가문이 대종이 되어 대대로 적장자가 계승하고 다른 아들들은 가문의 소종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부의 반계 형제들인 사족은 가묘에서 가문의 조만 모실 뿐 시조는 모시지 않는다. 종법제도 하에서 상속은 곧 제사와 결부되어 있다. 종자는 제사를 책임짐으로써 가문의 계승자가 되고 친족 집단의 장이 된다. 종법제도는 주례를 이상적인 사회 질서의 표본으로 계승하고자 한 공자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재정립되어 유교라 일컫는 중국 주류 사상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수, 당, 대에 이르러서는 종법제도가 무너지면서 맏아들, 즉 종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재산을 상속을 받기 시작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들이 여럿일 경우 집안의 재산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대를 거듭할수록 더 잘게 쪼개져 가문의 부와 영향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다. 송대에 일어난 성리학은 춘추전국 시대의 원시 유교와 수당대에 꽃피운 불교의 형이상학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유교였다. 그런데 제도사적으로 보면 성리학은 무너진 종법제도를 복원시키고자 하였다. 남송의 주희라는 걸출한 학자가 이론은 물론 주자 가례 등을 통하여 제도적인 측면까지 집대성하였기에 주자학 또는 주자성리학이라고도 불린다. 세종과 김종서가 고례라고 일컫는 것은 주희가 복원하고자 했던 종법제도와 주례였다. 세종과 김종서의 대화는 조선 건국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자성리학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새 나라를 세운 지 30년이 되었건만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상과 제도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 결혼풍습, 상속제도가 종법제도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왕위, 신분, 관직, 특권, 재산 상속은 물론 결혼과 가족제도 모두 부계혈통이나 장자승계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신라시대에는
딸이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도 많았고 고려조에서는 형제 간의 왕위 상속이 부자 간 상속 못지않게 많았다. 고려시대 혼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동성혼과 근친혼이었다. 고려 초기 왕실의 여자들은 대부분 왕실 내부의 다른 남자들과 결혼하였고 이복 남매 간의 혼인도 있었다. 그렇기에 주자성리학을 국교로 내건 조선의 왕실에서조차 친형의 예는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세종 때 숙신옹주가 조선 사람 중에는 처음으로 시집을 간 기록을 세웠지만 친형의 예법에 따라 혼례를 올린 첫 왕은 제11대 왕 중종이었다. 2. 장가만 갔던 고려 사람들. 고려의 가족제도가 중국의 종법제도와 달랐다고 해서 고려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는 당의 멸망 이후에 건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당의 찬란한 문명을 따르고자 하여 과거제도, 정부직제, 토지제도, 형법 등 여러 분야의 당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삼국 이전에는 과거의 법이 없었고 고려 태조는 먼저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선비를 취하기에는 겨를이 없었다. 광종이 쌍기의 말을 채택하여 과거로서 선비를 뽑았으며 이로써 학문을 숭상하는 풍조가 비로소 일어났다. 대체로 그 과거의 법은 잠옷 당의 제도를 사용하였다. 고려 태조가 나라를 연 처음에는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참작하여 관청을 세우고 관직을 나누어서 모든 업무를 조화시켜 나갔다. 그렇지만 그 관회에 혹 방언이 섞여 있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나라를 세운 초창기라 고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태조 2년에 삼성, 육상서, 구시, 육위를 두었으니 이는 대체로 당제를 본뜬 것이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대체로 당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고려 일대의 제도는 대저 모두 당을 본받아 형법에 이르기까지 당시 당률을 채택하고 시의를 참작하여 사용하였으니 그러나 고려는 모든 분야의 당의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고려 태조 왕건은 당의 풍속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당의 풍속을 흠모하여 문물과 예약이 다 그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고려 초기의 유학자이자 문신인 최승로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습속은 각기 그 지역의 특성을 따르는 것이므로 모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악이나 시서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모범으로 삼아서 비루한 습속을 개혁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거마, 의복 제도는 토착적인 풍속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사치와 검약을 적절히 하되 중국과 꼭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가 당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유지한 토착 풍속 중 대표적인 것이 결혼제도와 가족제도였다. 고려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결혼 방식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는 것이었고 자식들은 물론 손자, 손녀도 여자의 집에서 자랐다. 원나라의 공여 차출을 반대하는 다음의 상소를 보면 고려의 이러한 결혼 풍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이 고려의 동료를 여러 번 요구하였으므로 이곡이 어사대에 그 일을 말하여 어사대가 중지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이곡이 대신 지은 상소문에서 말하기를 옛날에 성왕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는 모든 백성을 똑같이 대하고 다스림도 갖게 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의 힘이 닿는 한 제도를 반드시 갖게 하였으나 그 풍토에 적합한 것과 인정상 승상하는 것은 구태여 반드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건대 사방의 먼 나라들은 풍속이 각각 다른데 굳이 중국과 같게 만들려고 하면 인정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
형세상 행해지지 않고 인정이 따르지 않는데도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 비록 요 순이라도 능히 잘 다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주 특별 명령을 내리셔서 남의 집 딸을 빼앗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합니다. 무릇 사람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뒷날 자식들의 봉양을 기대한 것이며 이는 존비의 차별이나 화이의 구분이 없는 것이니 그 천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려의 풍속은 차라리 아들로 하여금 따로 살게 할지언정 딸은 내보내지 않으니 이는 진의 대릴사위와 비슷합니다. 무릇 부모에게 봉양을 바치는 것은 딸이 맡아서 하는 것이므로 딸을 낳으면 은혜와 부지런함으로 키워서 밤낮으로 자라서 능히 봉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품 안에서 빼앗아 사천리 밖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발걸음이 한 번 문을 나서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고려시대는 딸이 부모를 모셨다. 남자가 장가를 들어서 장인 장모를 모셨기 때문에 사위와 처부모의 관계 또한 각별하였다. 고려에서는 왕명으로 처부모상은 1년을 치르게 하였고 사위가 먼저 죽을 경우 장인 장모는 죽은 사위를 위해 5개월상을 치르도록 하였다. 명종 14년 7월 제서를 내려 구품 이상의 문무관리가 처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친백모와 친숙모의 예에 의거하여 자최 1년에 20일의 휴가를 주게 하였다. 소공 5개월은 관리들에게 15일의 휴가를 준다. 의복은 처부모와 사위의 상 때 입는다. 고려시대 결혼 풍습의 또 다른 특징은 중혼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남자들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고려의 풍습에 대한 조선 초기의 비판 기사들이다. 군자주부 강순, 전 낭장 김중절을 외방에 귀양 보냈다. 김중절이 강순과 더불어 집터를 다투어 헌부에 호소하기를 강순은 4사람의 아내와 1사람의 첩을 거느리고 있어 이미 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내 집터를 함부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였다. 헌부에서 한성부에 이첩하여 강순의 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김중절의 무고인 것을 알아내고 또 강순에게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까닭을 물으니 강순이 모두 이미 버렸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헌부에서 강순이 잇따라 세 아내를 버리고 제 욕심을 자행하여 남녀의 분수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논하여 마침내 양편에게 죄를 주자고 청하였다. 언양간무 정포를 파직하였다. 정포가 처음에 최 씨에게 장가들어 함께 아비의 상을 지내고 또 안 씨에게 장가들었다. 그 뒤에 최 씨에게 자식을 낳았으나 까닭없이 최 씨를 도로 내버리었다. 헌사에서 추핵할 즈음을 당하여 정포가 2 아내를 함께 거느리고 있다는 죄를 면하도록 꾀하여 소생 자식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였다. 최 씨와 대변시키니 실정을 숨기지 못하였다. 윤리의 누가 되므로 백성에게 임할 수 없다 하여 헌사에서 상소하여 청하였다. 일이 사유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다만 파직만 하였다. 영락 10년에 사헌부가 계한 것인데 부부가 있은 뒤에 군신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부부라는 것은 인륜의 근본이 되나니 적처와 첩의 구별을 문란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예의의 교화가 시행되지 못하여 부부의 도가 드디어 문란하게 되었다. 경사대부로서 흔히 처가 있으면서 또 처를 두게 된 자도 있고 때로는 첩으로 처를 삼은 자도 있어 드디어 지금에 이르러 처첩이 서로 송사하게 이른 폐단이 생겨서 원망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화기를 손상하고 변괴가 일어나게 되니 이것은 적은 손실이 아니다. 이를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신등은 삼가 안찰하건대 대명률에 말하기를 무릇 처를 첩으로 삼는 자는 장 100도로 하고 처가 있는데 첩으로 처를 삼는 자는 장 90도의 형으로 한다고 모두 개정한다 하였으며 만약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하게 된 자는 또한 장 90도에 처하고 다음에 얻는 처는 따로 떠나게 한다 하였으니 신등은 청컨대 중매 절차와 혼례식의
구비하고 소략한 것으로 처와 첩을 작정하게 하고 남자 자신이 현재의 첩을 처로 삼은 자나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맞이한 자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라 하였다. 고려시대의 남자들이 중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혼한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의 여자들은 결혼 후에도 대부분 친정에서 살았다. 따라서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린 고려의 남자는 여러 처가를 순회 방문하면서 지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이혼과 재혼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고려의 결혼제도나 가족제도는 엄격한 격식이나 까다로운 규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는 고려를 다녀간 중국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남녀 간의 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 전례를 본받지 않으니 참으로 웃을 만한 일이다. 관혼상제는 예기를 따른 것이 매우 적다. 또 부유한 집에서는 아내를 3, 4인이나 맞이하는데 조금만 맞지 않아도 헤어진다. 고려의 남녀관계 역시 조선제에 비해서 개방적이었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한다. 흐르는 시냇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굽이 따라 속옷을 드러내는 것을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려의 가족제도는 고려의 결혼제도를 뒷받침했다. 고려와 같은 귀족 사회에서는 조선조에서보다 가계가 더 중요했다. 조상이 누군지에 따라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었고 족보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문종 9년 10월 내사 문화성이 아뢰기를 시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듬해 최충은 식목도감사가 되었으며 내사시랑 왕총지 등과 함께 주문을 올리기를 과거 급제자 이신석은 시족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조정에 오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고려 초기에는 족보가 없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신라 조상들의 후예라는 막연한 기억밖에는 없었다. 12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상세한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말에 이르면 사조를 기록하는 관습이 생겨나는데 과거에 응시하려면 사조를 적어 제출해야 했다. 시험에 응시하는 여러 생도들은 답안지 첫머리에 성명, 본관 및 사조를 쓰고 풀로 봉하여 시험을 치르기 며칠 전에 시원에 제출한다. 여기서 사조란 부친, 조부, 증조부 그리고 외조부를 말한다. 고려의 족은 주자성리학에서 말하는 종족 또는 친족과 달리 부계, 무계를 모두 포함하였다. 고려시대의 족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조상을 기록하게 된다. 정치 변혁과 더불어 새롭게 부상한 권문세가와 신흥 귀족들이 가문을 과시하기 위해 족보에 더 많은 조상들을 포함시키면서 사조는 8조로 진화한다. 8조는 조부와 증조부, 그리고 외조부와 사조, 그리고 처가의 사조를 일컫는 개념이었다. 이처럼 고려시대는 조상을 따질 때 부계 혈통만 따진 것이 아니라 모계 혈통은 물론 처가의 혈통도 따졌다. 고려시대는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도 없었다. 형제자매는 가족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형제자매 간의 평등은 권력이나 재산을 세습할 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정확한 세습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아들, 딸, 그리고 그 자손들이 모두 같은 권리를 주장하였다. 왕위 세습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초기 왕위 세습 과정에서 형제 자매 간 갈등이 무수히 벌어진 이유다. 태조 왕고는 훈요 10조에서 장자 상속의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다. 셋째, 적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비록 상리이기는 하나 단주가 불추하므로 요가 순에게 선양한 것은 참으로 공정한 마음이었다. 만약 맏아들이 불추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또 그마저 불초하면 그 형제 가운데 뭇 사람들이 추대하는 왕자에게 물려주어 대통을 잇도록 하라. 그러나 고려조에서 장자승계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형제간 왕위 세습의 전통이 강했다. 고려 20대 왕인 신종은 형 명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금나라의 명종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표문을 보낸다.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저는 능력도 없으면서 외람되게도 제후의 직책을 이어받아 동쪽 변방에서 오랫동안 상국의 교화를 받아왔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걸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게 되었으며 두 눈은 침침해져서 한 발짝밖에 아예 보지도 못합니다. 나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므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산더미 같은 국가 정무를 대하면 일의 경중을 가리는 데에도 혼미하니 혹시 상국의 사신이라도 온다면 영접하는 예의도 필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비록 작은 나라여도 임금의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버지께서 모름지기 동생에게 왕위를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신은 제가 일찍 형에게서 의탁을 받아 왕위를 이은 것처럼 이제 아우에게 이 중책을 맡기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딸이 결혼을 해도 계속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었다. 결혼 후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었고 남편의 집에 가서 살더라도 아무 때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결혼 후에도 친정의 경제력에 기댈 수 있었고 유산도 받을 수 있었다. 딸은 결혼할 때 자신의 재산 몫을 혼수로 받는 대신 부모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로써 고려의 여인들은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남자의 입장에서도 처가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처가살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고려의 근친혼 풍습. 종법 제도의 토착화를 꾀하던 조선 개혁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친혼 풍습이었다. 고려 왕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고려 시대의 근친혼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수많은 호족, 개국공신, 귀족, 토호들의 딸과 결혼하여 29명의 왕비로부터 아들 25명과 딸 9명을 낳았다. 그리고 왕실의 기반을 다지고자 첫째 딸과 막내 딸만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과 결혼시키고 나머지 딸 7명은 다른 왕비들에게서 낳은 아들들, 즉 딸들의 이복 오빠나 남동생과 결혼시켰다. 고려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태조께서는 옛것을 본받아 풍속을 교화하려는 뜻이 있었지만 그러나 토습에 익숙하여 아들을 자기 딸에게 장가 보내면서 피하여 딸은 그 외가의 성으로 칭하였다. 그 자손들도 가법으로 삼아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안타깝도다. 태조의 아들인 고려 제2대 국왕 해종은 아버지 태조의 15, 16번째 왕비의 아버지인 개국공신 왕유의 딸을 자신의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하였다. 역시 태조의 아들인 고려 제3대 국왕 정종은 아버지의 17번째 왕비의 아버지인 후백제 출신 박영규의 딸을 2명이나 왕비로 맞았다. 해종과 정종은 각각 김능률의 딸들을 왕비로 맞이하기도 하였다. 해종은 큰 딸을 자신의 이복동생인 고려 제4대 국왕 광종과 결혼시킨다. 광종의 또 다른 왕비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고 고려 제5대 국왕 경종은 이들의 아들이었다. 고려시대의 왕과 왕자의 동성 혼인 사례는 63건이고 그중 47건은 10촌 이내의 근친 간 혼인이었으며 이복 남매 간의 혼인도 10건이었다. 이처럼 고려 왕실은 근친혼 정책을 통해 왕실 내부는 물론
귀족과 권문세가의 집안을 아우르는 강력한 시족 집단을 형성한다. 하지만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기를 거치면서 고려 왕실은 근친혼 풍습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원나라는 고려 왕실의 동성혼을 반대했다. 경술, 원에서 악탈년과 강수형을 파견해 왔다. 왕이 선임은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그대 나라의 여러 왕씨들은 동성끼리 결혼을 하니 이것은 무슨 이치인가. 이미 우리와 한 집안이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와 통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한 집안이라는 의리라고 하겠는가. 원세조 쿠빌라이는 자신의 딸 제국 대장공주를 고려 제25대 충렬왕에게 시집보낸다. 충렬왕과 제국 대장공주 사이에 태어난 고려 제26대 국왕 충선왕은 1308년 즉위년 하교에서 외조 부인 원세조의 뜻을 받들어 동성이나 외사촌 간의 결혼을 금한다. 앞서 지원 12년 세조 황제의 은혜를 입어 아득인을 보내와 성지를 전달하셨으며 또한 지원 28년에는 내가 정가신 유청신 등과 함께 자단전 안으로 들어가 친히 세조 황제의 성지를 받았도다. 성지에서 말씀하시기를 동성끼리 통혼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하물며 그대 나라는 문자를 해독할 수 있으며 공자의 도를 행하고 있으니 응당 동성과 통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셨도다. 그때 이 수구가 유청신에게 전해 말하였으며 또 정가신에게도 번역하여 전하였으나 본국에서는 머뭇거리며 바꾸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는 만약 종친이 동성과 혼인하는 경우 성지를 위반한 것으로 죄를 논할 것이니 마땅히 대대로 재상을 지낸 가문의 딸과 혼인하여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종실의 딸과 혼인하라. 남자는 종실의 딸과 혼인하고 여자는 종실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문무양반 가문은 동성과 혼인할 수 없으며 외가 사촌에게는 구혼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동시에 충선왕은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가문의 명단도 발표한다. 신라 왕손 김혼의 가문은 또한 순경태후와 큰집, 작은집 가문이며 원양 김씨 일족, 정안 임태후 일족, 경원 이태후와 안산 김태후,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최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민 씨, 횡천 조씨, 파평윤 씨, 평양 조씨는 모두 누대의 공신과 재상 가문이니 대대로 혼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근친혼 관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왕을 제외하고는 고려 왕실 내의 근친혼 관습은 고려 왕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4. 처가살이한 조선 사람들. 조선 개혁가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가가는 결혼 풍습은 물론 친가와 외가, 본가와 처가를 동등하게 대하는 전통은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율곡 이이도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자란다. 이이가 태어났을 때는 조선이 건국된 지 이미 150년 가까이 되었을 때다. 오죽헌은 잘 알려진 대로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생가다. 그런데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친가가 아닌 외가다.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처가의 지원을 받아 한양에서 오랫동안 과거 공부를 하다 진사에 합격한다. 하지만 당쟁으로 인하여 관직에 나갈 길이 끊기자 강릉에 내려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 신사임당은 당시의 관습대로 외가에서 태어나 아버지 신명화와 외할아버지 이사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신사임당의 남편이자 율곡의 아버지인 이원수 역시 결혼 초기에는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은 결혼 몇 달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친정이자 외가인 강릉에서 3년상을 치른 후 친정과 시집인 경기도 파주를 오가는 생활을 했다. 신사임당이 그토록 높은 학식을 갖추고 시와 그림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외가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결혼 후에도 외가 겸 친정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물론 남편까지도
외할아버지가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었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남편에 대해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아직 종법제도나 남존여비 사상이 확산되기 전이었기에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유난히 영특했던 사임당뿐만 아니라 자신의 5딸 모두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시켰다. 반면 신사임당보다 200년 늦게 태어난 사주당 이씨는 신사임당 못지않은 학식을 갖추었지만 그와는 판이한 삶을 살았다. 사주당 이씨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주자성리학적 질서가 깊이 뿌리내린 뒤였다. 사주당 이씨의 어린 시절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넉넉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 경학 공부에 전념하였고 문중의 남자들보다 출중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간 후 사주당 이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궁핍한 살림을 꾸렸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웠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주당 이씨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선비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다. 영조의 경영관이었던 송명흠은 사주당에 대해 친척이 아니라 대면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신사임당과 사주당 이씨가 이토록 다른 삶을 산 것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세종이 추진한 성리학적 급진개혁의 결과로 탄생한 후기 조선은 전기의 조선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다. 율곡만이 아니었다. 조의제문을 쓴 당대 최고의 예학자이자 조선 사림의 태도인 김종직은 외가인 밀양에서 자라 처가가 있는 금산으로 장가갔다. 김종직의 부인과 아들의 묘는 금산에 위치한 창녕조씨 가문의 선산에 있다. 김종직 친가의 선산이 아닌 처가의 선산이다. 이연적과 퇴계 이황 역시 장가를 갔고 처가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았다. 조선 중기까지도 딸은 물론 사위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1611년 퇴계 이황의 손자, 손녀가 재산을 분배하면서 작성한 화훼문기를 보면 새로 도입한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장자에게 가묘를 유지하는 제사를 지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재산을 주지만 딸들도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5. 제사를 거부한 조선 사람들. 조선이 주자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국 초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또 하나의 정책은 사당, 즉 가묘의 설립이었다. 절이 불교의 제례인 불공을 드리는 곳이고 교회가 기독교의 제례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사당은 유교의 제례인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 사람들은 사당이 뭔지, 조상의 위패가 뭔지, 제사가 뭔지 알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종교의식은 물론 결혼과 장례 등 일상의 모든 전례와 의식들이 불교식으로 이루어졌다. 1397년 4월 25일 가묘 설치와 제사를 권하는 상소가 올라온다. 사대부의 가묘의 제도가 이미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 오로지 부도를 숭상하고 귀신을 아첨하여 섬겨 사당을 세워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지 않으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날을 정하여 사당을 세우게 하되 감히 영을 어기고 오히려 예전 폐습을 따른 자가 있으면 헌사로 하여금 규리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부도, 즉 불교를 숭상하고 귀신을 섬기는 무속에 빠져 조상의 제사 지낼 사당을 세우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명령을 어기면 형벌로 다스리라는 상소다. 1401년 12월 5일 대사헌 이지 역시 비슷한 내용의 상소를 올린다. 가묘의 법은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도의 속화설이 행해지면서부터 남의 자식된 자는 간사한 말에 혹하여 부모가 죽으면
부처에게 천거하여 천당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상을 마친 뒤에는 공허한 것에 붙이고 다시 사당을 세워 섬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국가에서 풍속이 날로 박하여진 것을 염려하여 매양 명령을 내림에 반드시 가묘의 영을 먼저 하여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즐겨 행하는 자가 없으니 대개 이단의 사설이 굳어지면서 깨뜨릴 수 없고 또는 시설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년 후인 1406년 6월 9일 기사를 보면 대사헌 허응이 여전히 사당 설치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있다. 사당을 설치할 시한을 또 연장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리라는 내용이다. 이제 가묘를 세운 자가 100사람에 한두 사람도 안 되고 나라의 법령을 따르지 아니하고도 예사로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조금도 사람의 자식된 뜻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중외에 가묘를 세워야 할 자들로 하여금 금년을 기한으로 하여 독촉하여 세우게 하고 만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경중에서는 본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자세히 살펴 논지하게 하소서. 가묘 건립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조선 조정은 불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다.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사당의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 사찰들을 철폐하고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켜버림으로써 전통 불교식 제례를 거행할 수 없도록 해야 했다. 1406년 태종은 전국에 3,000개에 달하는 불교 사찰 중 11개 종단 242개만 남겨놓고 모두 강제로 폐쇄시킨다. 사사전, 즉 사찰에 속한 토지를 몰수하고 절에 속한 노비 8만 명을 풀어줌으로써 불교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다. 전례가 없는 종교 탄압이었다. 세종은 더욱 과격한 억불 정책을 펼친다. 1424년 세종은 태종이 11개로 축소시킨 종단을 다시 선종과 교종의 두 종단으로 통폐합시키고 각 종단에 18개씩 총 36개의 사찰만 허용하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해버린다. 종법 제도를 강제하는 정책은 이처럼 불교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정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태종과 세종의 불교 탄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찰들이 폐쇄되었고 그중 일부는 유생들이 차지하여 서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서원의 건물 배치 구조가 불교 사찰의 배치와 꼭 같은 이유다. 오늘날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보면 머리가 없는 불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몽골이나 일본 등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훼손된 것도 있으나 조선 초기의 억불 정책으로 유생들이 도끼나 몽둥이 등으로 불상의 목 부분을 쳐서 훼손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대대적인 억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묘 설치와 제사 권장 정책은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한다. 1427년 2월 10일 기사를 보면 예조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린다. 대소인원의 가묘 제도는 여러 번 교지를 받아 법을 마련하였으나 근년 이래로 고찰이 없음으로 인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가묘를 세우지 않고 신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이 잠옷 많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거듭 밝혀서 2품 이상은 오는 무신년으로, 6품 이상은 오는 경술년으로, 9품 이상은 오는 계축년으로 기한을 삼아 모두 가묘를 세우게 하고 그 주묘의 가사는 주재하는 자손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도록 할 것이며 전과 같이 가묘를 세우지 않고 신주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서울에서는 사헌부가 외방에서는 감사가 일정한 때가 없이 고찰하여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4년 후인 1431년 11월 11일 세종실록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집안에 가묘는 세워졌지만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신주를 사당 안에 모셨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임금이 이긍에게 이르기를 서울과 지방의 사대부와 서인의 집에 모두 사당을 세웠는가? 비록 사당을 세웠더라도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면 한갓 빈 그릇이 될 뿐인 것이다. 하니 이긍이 대답하기를
사당은 이미 일정한 기한이 있으므로 모두 일을 세웠지만은 신주를 설치했는지 아니했는지는 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에서 상고해서 아래도로 가라 하였다. 1432년 2월 2일 이번엔 예조가 평민과 아전들의 가묘 설치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 왕실과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사당을 세우는 것이 보편화되었지만 일반 백성과 아전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 크고 작은 인민과 아전들 중에는 가묘를 세우지 않은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컨대 헌부로 하여금 오는 갑인년 정오를 시작으로 하여 그 일을 봉행하지 않는 자를 조사하게 하여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그 중에 집이 가난하여 노비가 없고 살고 있는 집이 10칸을 넘지 않는 자와 여여매 사이에 집터가 3, 4부 이하인 자에게는 한 칸을 세우는 것을 허가하고 그 힘이 부족하여 세울 수 없는 자와 본래부터 의관한 사족의 집안이 아닌 자는 당분간 그 침실에서 제사 지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불교에 젖어 있던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묘를 세우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가묘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한 조선 초기 왕들 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태조는 물론 세종을 포함한 조선 초기 왕들은 개인적으로는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었다. 새 도읍을 정하는 국가 대사에서부터 지극히 사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태조 이성계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불교승 무학대사였다. 세종은 중전 소훈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석가의 일대기를 서술한 석보상절 편찬을 명령한다. 본인이 지은 월인청강지곡도 불교 찬가다. 세조 역시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부친의 명을 받들어 석보상절 편찬을 주도하였고 말년에 불치병에 걸리자 더욱 불교에 의지하였다. 불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새로 도입된 주자성리학 교육만 받고 즉위한 왕은 성종이 처음이다. 그 이전까지 조선의 국왕들은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신봉했지만 국가의 지도자로서 새 나라가 필요로 하는 주자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까지 탄압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